부모로 산다는 것은 끝없는 희생의 연속이 아닐까요? 자식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치고 내 꿈을 뒤로 미루고 때로는 경제적 여유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런 선택을 수많은 부모들은 당연한 듯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도록 나이든 부모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졌고 가족의 정을 상징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안심과 온기가 가득한 노후의 모습으로, 자식에게는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가치관이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한 집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과 긴장을 낳는 씨앗이 되어버릴까요? 오늘은 78, 제 이야기를 통해 이 물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오직 하나뿐인 딸을 위해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혼인할 때는 아낌없이 도왔고 딸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움에 잠겨있던 제가 딸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평온한 말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때로 아주 깊은 골이 놓여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식 부부와 오랜 습관과 가치관을 지닌 나이든 부모, 한 지붕 아래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과 압박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제 경험은 수많은 가정이 마주하는 보편적인 문제를 비춥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행복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물음. 이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 정의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그리는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혹은 언젠가 나이 들어갈 사람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제 걸음을 통해 가족의 모습, 부모의 역할, 그리고 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저는 조금 예스럽고 보수적인 사람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분명 저는 옛날식 가치관을 소중히 여겨왔지만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인한 것은 37 되던 해였습니다. 그 시절로 보면 꽤나 늦은 나이였지요. 오랫동안 제 부모를 돌봐야 했던 탓에 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늦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도 곁에 있어준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지 1년 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부에게 그 아이는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인 딸에게 우리 부부는 온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 마음 하나로 키웠습니다. 자식 키우는 법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으며 그 아이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쳤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아 선생님들께도 자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교육에 열성이시네요 하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실은 제가 무언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따라 이 자신이 노력하는 아이였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제가 일에 지쳐 돌아와도 엄마,
오늘은 이런 책을 읽었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 피로를 씻은 듯 날려주었습니다. 대학에 갈 무렵 딸은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집 근처 국립대에 진학하기를 바랐습니다. 집에서 다닐 수 있고 등록금도 덜 들고 무엇보다 제 눈이 닿는 곳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딸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엄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을 꺼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뜻을 받아들여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서울로 떠나던 날 기차역 승강장에서 그 아이를 배웅하던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작은 등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분명 크게 날개를 펼치리라는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살이가 시작된 뒤에도 딸은 매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씨에 저는 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학이면 집에 내려와 주었지만 그것도 차츰 줄어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친구들과 경험이 그 아이의 세상을 넓혀갔던 것이겠지요. 조금 쓸쓸했지만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는 것이지요. 딸이 엄마 만나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전화를 걸어온 것은 서울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준호,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딸이 데려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를 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인상은 별로 주장이 강하지 않은 온순한 청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가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했지만 어미 눈에는 조금 미덥지 못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의 집안을 조금 알아보니 그리 넉넉하지 않고 복잡한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얘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조용히 권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여러 사람 만나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 그러나 딸은 준호 씨가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진지했고 저는 제 딸이 이미 어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지 걱정되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참외 딸에게서 사실 아이가 생겼어요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새 생명이 싹 텄다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고 혼례 비용을 전부 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집 마련의 계약금까지 보탰습니다.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닥나고 친척에게 조금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혼인한 뒤 딸은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걸어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사진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졸중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짝을 잃고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지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딸은 제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자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딸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매일의 끼니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집은 그저 창고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생각했습니다. 딸 곁으로 가면 손주가 자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젊은 가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몇 달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큰맘 먹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외롭구나. 네 곁에서 살고 싶어.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엄마 이리로 와요. 같이 살아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음 주에 저를 데리러 와서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집을 떠나 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살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딸네 집의 일상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일은 아침부터 일어나 아이를 챙기고 사위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아침 식사 준비며 손주 돌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딸은 말했지만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일에서 돌아와서도 요리며 빨래며 청소며 아이 돌보는 일로 쉴 틈이 없는데 준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 서방, 얘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 준비라도 좀 해두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넌지시 말하자 그는 남자는 벌어오면 그걸로 충분하죠. 집안일은 여자 몫이고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언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매일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일과 집안일을 함께 감당하느라 그 아이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일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저녁 준비를 마쳐둔 저에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츰 준호의 태도도 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겉으로나마 예의를 갖췄지만 점차 저를 못 본 척하게 되었고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 계시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 하고 딸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은 제가 없을 때의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일찍 돌아왔을 때 준호가 딸을 모진 말투로 몰아세우는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또 내 와이셔츠에 얼룩이 묻어 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딸은 잠자코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괜찮니? 무슨 힘든 일 있으면 말하렴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준호 씨가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가 쌓였을 뿐이에요 하며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꾸며낸 것임을 어미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준호는 제 앞에서도 딸에 대한 불만을 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찬이 늘 똑같다느니 방이 제대로 치워져 있지 않다느니 그때마다 딸은 잠자코 듣고는
미안해요 하고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어느새 자기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얘야, 너 행복하니? 그렇게 묻고 싶은 충동에 몇 번이고 사로잡혔지만 차마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묻는다면 딸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겠지요. 그리고 저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나날의 고생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저 자신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딸을 도우려고 왔건만 오히려 그 아이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함께 산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준호가 드물게도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에서 돌아온 그는 여느 때보다 정중한 말투로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 혼자로는 돌보기가 힘들어지셨어요.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을 이리로 모셔서 함께 살았으면 하는데요. 그의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을 저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방 3칸짜리 이 집에 2사람을 더 맞아들일 공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있는 한 그의 부모를 모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머님도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를 봉양하는 건 자식의 도리잖아요. 그의 말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도리입니다. 저 자신도 제 부모의 노후를 떠받쳐 왔고 그 가치관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가달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뜻은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준호의 방에서 격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는 건 당연하잖아. 이 집 살 돈도 대주셨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라고. 계속 뒷전으로 밀어왔잖아. 준호가 대받는 소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처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 집에는 제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과 준호의 공동 재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그들이 일궈가는 가정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딸은 붉게 부은 눈으로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분명 밤새 울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네, 어째서요? 그 아이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이른 마음에 두지 마라. 준호도 본심은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네 가정이 있잖니. 엄마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엄마의 삶이 있단다. 그래도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아. 연금도 있고 동네에는 오랜 벗들도 있어. 게다가 내 집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하단다. 저는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외로움이 무서웠지만 그것을 딸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온 것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남기고 꼭 필요한 것만 작은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역까지 가는 차 안에서 딸은 몇 번이고 정말 미안해요 하고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잠자코 운전하고 있었지만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에는 아주 조금이나마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또 보러 올게. 손주 크는 것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에서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집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은 제가 있을 자리입니다. 장판 냄새를 맡으며 다녀왔어요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지만 이 집은 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그래, 잘 있으니 걱정 마라. 네 가족을 소중히 여기렴. 그날 밤 홀로 이부자리에 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지만 그 모든 것이 보답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남겨두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제게는 연금과 작은 집이 있습니다. 결코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답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것들입니다. 내일부터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요함,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나날, 그리고 밤이 되면 밀려오는 외로움. 하지만 사람이란 참 신기해서 저는 차츰 예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걷는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은 지역 노인 모임에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벗들과의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빛깔을 더해줍니다. 한 달에 70만 원 남짓한 연금은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지내면 어떻게든 됩니다. 관리비를 아끼고 채소는 작은 텃밭에서 기르고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의외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 매달 돈을 붙였지만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병수발이 필요해질 때 혹은 요양원에 들어갈 때를 위해 조금씩 저축을 해두고 있습니다. 딸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 그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저는 늘 잘 있으니 걱정 마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준호와의 삶이 여전히 순탄치 않다는 것이 전해져 오지만 그것은 이제 그 아이 자신의 인생입니다. 이따금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하고 딸은 말합니다. 특히 준호의 부모와의 동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같은 날에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 하고 거절합니다. 너한테는 네 가정이 있잖니. 엄마한테도 엄마의 삶이 있단다. 이 78해의 인생에서 제가 마침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의 중요함입니다. 오랜 세월 저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딸을 위해 제 꿈과 바람을 희생하고 그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기대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 나름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언제까지고 그들의 인생에 관여할 수... 얼마 전 저는 지역 노인 강좌에서 노후의 자립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젊은 세대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남겨두라고.
돈뿐만 아니라 취미와 벗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사람은 홀로 태어나 마지막에는 홀로 떠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식은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떠받치는 일은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도 그와 똑같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결코 넉넉하지 않지만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남짓한 연금과 작은 저축이 있으면 검소 하나마 나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를 위해 조금씩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손주의 사진이 옵니다.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역시 기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알맞은 거리를 지키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은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 희생의 모습을 띌 때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떠받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온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한다는 상호 부양의 가치관, 오랫동안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보답으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는 이 순환은 지난날의 대가족 제도나 농경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보여주듯 이 전통적인 가치관은 현대사회에서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회에서는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이 다음 세대로 물려졌고 그 자산을 미천으로 부모를 돌보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이러한 자산 상속의 형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위해 저축을 다 쓰고 집까지 마련해 주어도 그것이 반드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복잡화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단순한 구도는 고부 갈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그보다 한층 복잡합니다. 저와 준호의 관계가 보여주듯 세대 간 가치관의 어긋남이나 한정된 생활 공간에서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장수화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노부모를 돌보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지만 이제는 20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자식 세대 또한 나이 들어가는 가운데 부모의 병수발과 자신들의 노후 대비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비해 사회의 안전망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갖춰져 가고는 있지만 저처럼 한 달에 7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는 검소한 삶을 꾸리기에도 빠듯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가치관은 분명 아름다운 자기 희생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노인 자신의 자립을 가로막고 자식 세대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깨달았듯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대비해 두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식 세대를 향한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사는 것, 특히
나이든 부모와 다 큰 자식의 가정이 한 지붕 아래 사는 선택은 언뜻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이 보여주듯 이러한 삶의 형태는 여러 과제를 품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제가 자란 시절에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 역할 분담의 사고방식과 현대의 맞벌이 가정에서의 가사 분담의 이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준호가 집안일을 돕지 않는 상황에 제가 의문을 느꼈듯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생겨납니다. 밥맛의 취향, 아이 키우는 방식, 금전 감각, 생활 리듬, 이런 차이는 사소한 데서 시작해 차츰 큰 마찰로 번져가곤 합니다.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식 세대에게는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 병수발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특히 주거 공간에 제약이 있는 집에서는 충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생활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제가 준호의 부모와의 동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답답함은 바로 이 문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되기 쉬운 것이 집안 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힘관계입니다. 누구의 집인가 하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늘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집 살 돈을 대주었음에도 차츰 손님의 처지로 밀려나갔습니다. 집안의 규칙, 하루하루의 결정, 생활 공간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 누가 최종적인 발언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흔히 분명히 이야기되지 못한 채 안목 속에서 마찰을 낳습니다. 나이든 부모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자기 의견을 억누르고, 젊은 세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회적 눈총 때문에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양쪽의 불만은 쌓여만 갑니다. 동거가 모든 가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형편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환경을 냉정하게 헤아리고 때로는 함께 살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해 가장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적 부모는 그들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하며 달려오는 모습, 작은 손을 내미는 순간, 그런 나날을 통해 부모는 자식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우선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도 딸이 자라는 가정에서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왔지요. 그러나 자식이 자라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면서 부모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딸에게는 자기 아이, 남편, 일, 법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꿈과 목표,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애를 먹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에게 자신이 더 이상 자식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희생을 치러왔으니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의 보답에 대한 기대를 낳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현실은 냉엄합니다. 핵가족화, 맞벌이의 증가, 생활비 상승, 그리고 개인의 자기 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지난날의 봉양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딸이 저를 집에 맞아들였듯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자기 가정이나 인생과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흔히 양쪽 모두에게 죄책감과 불만을 가져옵니다. 부모는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자식은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다는 자책에 시달립니다.
준호가 제게 대놓고 맞서지 못했듯 이 감정의 대립은 때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침묵이나 회피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부모-자식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처지와 제약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끝내 깨달았듯 부모로서의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용기를 뜻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부모에게도 부모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서로의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모-자식 간정을 깊게 하는 길이 아닐까요? 노년을 맞으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보여주듯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반드시 이상적인 해법이 아니라면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 밖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 자립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 한 달 70만원 남짓한 연금은 결코 넉넉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제게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을 줍니다. 자기 자신의 소득권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생활비를 대는데 그치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나이든 이에게 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대비의 중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퇴직금 제도, 그리고 자기 자산의 형성 등 여러 소득권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식의 교육이나 혼인 같은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해 일정한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오히려 자식 세대를 향한 마지막 배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연의 유지입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 뒤 지역 노인 모임에 나간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일은 나이든 이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벗과의 대화,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 행사 참여, 이것들은 모두 외로움을 덜어주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또래와의 교류입니다. 비슷한 경험과 가치관을 지닌 벗과의 대화는 세대 간 마찰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일도 또래벗이라면 공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정하는 용기입니다. 오랜 세월 부모라는 역할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바람과 소망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내 딸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듯 때로는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족과의 절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맞은 거리를 지키면서 한층 건강한 관계를 이룰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찾아뵙거나 전화로 왕래를 이어가면서도 일상에서는 자립을 지키는 이 균형이야말로 많은 노인과 다 큰 자식들에게 이상적인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나이 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적극적인 물음과 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오랜 꿈을 좇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 이러한 선택은 나이든 이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서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걸어나가는 일의 소중함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모와 자식의 동거가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자리해 왔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공경하고 함께 사는 이 미덕은 분명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딸내 가족의 경험이 보여주듯 이 선택이 모든 가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는 충분한 주거 공간,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리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원한다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준호의 관계처럼 사소한 마찰이 차츰 큰 압력으로 번져 가족 전체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동거라는 선택지를 헤아릴 때는 이상론이나 사회적 눈총이 아니라 저마다의 구체적인 형편의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은 남겨두는 일의 소중함입니다. 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저축을 쓰고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은 분명 부모 마음의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 저 자신의 선택지를 좁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준다는 사고방식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부모 자신의 자립과 존엄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자립한 노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자원, 법과의 관계,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나다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노후를 위해 확보해 두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향으로 돌아와 새삼 깨달았듯 끝내 나를 떠받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사랑을 지니고 있어도 그들 자신의 삶과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대목에서 나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선택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이든 이는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듯 가족 이외의 교류와 활동이 인생의 새로운 의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알맞은 거리를 지키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딸이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듯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도 마음의 정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찾아뵈면서도 일상에서는 저마다의 삶과 자유를 존중하는 이 균형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부모 자식 관계의 새로운 이상형인지도 모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우리는 지난날의 봉양의 개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과 자립, 가족의 정과 개인의 존엄,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의 현실, 이것들의 균형을 잡아가며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나이 들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제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부지 여러분 자신의 경험담이나 의견을 들려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고민을 지닌 분들에게 참고와 격려, 그리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